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Now in 광주 김소연입니다. 차가운 남극바다, 먹이를 찾아 무리를 이루는 펭귄들 사이로 맹수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바다로 주저없이 몸을 던지는 펭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퍼스트 펭귄. 이 첫 번째 펭귄의 용기는 미지의 영역을 향한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의 상징이 되곤 하지요. 정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우리 앞에 놓인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권력교체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정의 회복이자 분열된 국민을 다시 하나로 이끄는 통합의 전환점이 될 수도, 혹은 그 반대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혼돈과 경랑의 시대 속 정치권의 퍼스트 펭귄은 누구일까요?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 우리는 지금 그 퍼스트 펭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광주 업데이트에서는 담양 지역 뉴스 현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담양뉴스 박지현 기자님 만나보고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전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전남의 해상풍력,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전남이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남 신재생 에너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전라남도 의회 신재생 에너지 특별위원회 최선국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회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자, 오늘은 담양 지역의 따끈한 뉴스, 담양뉴스의 박지현 기자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Today we are greeting reporter Jihyun Park from Damyang News to hear the news updates of Damyang area.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담양 전통시장이 새롭게 개장한 지 1년이 됐지요. 그런데 당초 목표와 기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당시 재건축의 배경, 그리고 담양군이 기대했던 시장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요. 네, 담양시장 재건축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및 이용 불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기존 시장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양이 남도관광 1번지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데 정작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전통시장이 그 위상에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매력적이지 못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총 사업비 206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재건축에 들어갔고 2024년 4월에 상설시장으로 새롭게 재개장했습니다. 담양군이 기대했던 시장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우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만들어서 단순히 장 보는 곳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루프탑 가든형 쇼핑타운이라는 콘셉트로 생태환경과 어울리는 복합문화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총 면적 6,213제곱미터 규모의 지하주차장 64면, 1층 판매장 43개, 2층 식당 7개, 3층 카페 1개까지 갖춘 현대적인 시설로 조성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시장이 시장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주변 상권까지 함께 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Right, so we are first of all talking about the Damyang traditional market because it had reopened after having been newly reconstructed since about a year ago.
but it does seem like it hasn't lived up to the expectations. So, as for this reconstruction of the Damyang market, it was driven by two main reasons, where first of it was that the facility was old and posed significant safety risks, as well as inconveniences for the users. The original market structure had deteriorated so much that the safety was a serious issue, and the visitors experienced great discomfort. Second reason was that Damyang is known as a top tourist destination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 However, the traditional market didn't really live up to the reputation. So though many tourists visited the area, the market did lack appeal and didn't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local economy. So starting in October 2021, they invested a total of 20.69 billion won in the reconstruction, and Damyang County had a clear vision, which was to create a complex cultural tourism style traditional market linked with nearby tourist attractions. And they especially aim to implement a rooftop garden style shopping town concept that would harmonize with the local ecological environments. However, once again, the goal for this revamped market to become a key driver of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e region and help boost surrounding business as well hadn't really been met. And let's talk deeper into why it was so. 사실 저도 이 시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재개장 1년이 지난 현재 이 담양 시장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공실률입니다. 담양시장이 상설시장으로 재개장한 이후 총 51개 매장 중에서 35개소만 입점해 16개소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약 31%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점포가 비어있다 보니 시장 전체가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핵점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시장에 들어와 있는 점포들은 있지만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특색 있고 매력적인 대표 점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관광형 시장으로서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세 번째로는 시장 상인의 자체 결속력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시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사정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 진단에 따르면 이런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장 후 1년이 넘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장 주변 상권도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Yeah, so once again, 1 year after the reopening, the market is not really living up to the expectations. As for the real problems on site, the most visible issue is the vacancy rate, because out of a total 51 shops in the newly reopened market, only 35 are currently occupied, and they leave 16 vacant, and that's a vacancy rate of about 31%. So about 1/3 is still vacant, and this is creating a rather desolate atmosphere in the market. And the second issue is the lack of standout anchor stores that can attract tourists, because there are tenants, but none of them are distinctive or compelling enough to make tourists think, I have to check this place out. And this has made it hard for the market to differentiate itself as a tourist quaint destination. And thirdly, there are issues with the cohesion and discord with the Merchants Association, because the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merchants are lacking. It makes it difficult to operate the market in a unified way. 그럼 담양군이 올해 이 담양시장 활성화 대책을 다시 수립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지 주요 계획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양군은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시장 외부 간판 설치, 내부 안내판 설치, 야간 조명 설치, 시장 건물 계단 및 옥상 경관 조명 설치 등을 통해 시장의 접근성과 야간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무인 시스템 구축과 시장 경유 버스 운행을 좀 더 늘려 교통 접근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형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상인의 장터 유랑단 공연 및 버스킹, 다미담주 페스티벌 및 생활문화 월담 개최, 특화거리 운영,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상인의 역량 강화와 청년 상인 입주 추진입니다. 상인의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해 시장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및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공실률 해소를 위해 청년 상인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시장 상인 간판점 등 정기도 및 융자금 2차 보전 등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고 담양군 SNS와 대형 전광판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담양시장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전통시장이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서 이 문화 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핵점포라던가 또 뭐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해야 할 수 있는 상인의 내부 갈등, 또 결속력 부족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양 상설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핵점포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51개 매장 중 16개소가 비어있는 31%의 공실률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점입니다. 담양은 대나무, 죽순, 떡갈비 등 특색 있는 지역 특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한 대표 매장이나 체험 공간이 부족합니다. 관광객들이 담양시장에 가면 이것만큼은 꼭 봐야 해, 꼭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할 만한 명물 점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과 정책 지원이 있어도 상인의 내부 갈등과 불협화음이 지속되면 시장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경영 컨설팅을 조속히 실행해 상인들이 공동 비전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Right, so Damyang County has announced new plans this year to revitalize the market, and some of the key strategies that we have heard is as the county is addressing the current issues, they are actually proposing three-pronged approach. So first, they want to improve the convenience facilitie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exterior signage, interior wayfinding signals, nighttime lighting, stair and rooftop decorative lights, upgrading accessibility, and the plans also include setting up an unmanned parking system for the underground lot and introduce a bus route that stops at the market as well. And secondly, they want to enhance the market's appeal as a tourist destination. They will launch cultural programs like merchant-led performances, busking, and other festivals, community cultural events, and other things. Thirdly, they would like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Merchants Association and encourage the young entrepreneurs to join in as well. So based on the Damyang case, I think we can get to see what is essential for a traditional market to transform into culture and tourism hub is beyond just a commercial space. It's actually more than just a solid or hardware, the rooftop garden style shopping town as we have heard. Upgrading facilities alone, it has its limits. So the most crucial factor according to our journalists has been reporting to be having standout shops or killer content that will be able to draw people in, and this is because one of Damyang Market's biggest issue is the lack of signature shops or experiences that could make tourists say, I must visit that place. And also internal strife and lack of unity within the Merchant Association can be fatal, so merchants need to share a common vision and work under strong leadership, and their service mindset and business skills also need to be improved.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지요. 담양군이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우수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농어촌 삶의 질 지수라는 개념이 조금은 낯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지표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입니다. 2023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올해 발표된 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활력 등 5개 영역에서 총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농어촌 지역이 단순히 농업 생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기 좋은 곳인지를 경제적 여건, 의료 서비스, 문화시설, 환경,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Right, so we are moving on to the next one where Damyang County has recently been selected as the top region for the Rural Quality of Life in 2025. So this Rural Quality of Life Index is a comprehensive evaluation that has been develop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al, Fisheries and Rural Policy to assess the overall quality of life for rural residents. 사실 이 담양군이 전국 군단위 79개 지역 중에 종합순위 11위에 오르기도 했고 특히 이 문화 시설 접근성 지표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고 하던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가 우리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담양군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실까요? 네, 우선 담양의 정주 여건과 발전 수준이 객관적으로 상위권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호남권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은 것인데요. 살기 좋은 지역 전국 11위라는 타이틀은 담양군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여주고 있고요. 이는 관광 마케팅이나 지역 농산물 판매,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담양군이 농어촌이지만 도시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담양군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관련해서 이어갈 계획일까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화시설 접근성 3위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분야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로군 메타세카이아 길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이나 담양시장 활성화 같은 사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 11위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영역들을 집중 보완해서 전국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청년층 정착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주거 환경 개선 등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양뉴스 박지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지요.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이것은 내일인 29일 목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은 전국에 설치된 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자,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사전투표, 2번 본투표.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to guess what this may be referred to as. Now this is a system that allows voters to find it difficult to vote on the election day to cast their ballots at any early voting station nationwide without prior registration. For the 21st presidential election, this will be held over 2 days, starting tomorrow Thursday the 29th until Friday the 30th. It will be open from 6 a.m. to 6 p.m. and any citizen aged 18 or older as of the election day will be able to vote at early voting stations set up across the country. So what is the system that I am calling? Is it number 1, early voting? Number 2, election day voting. If you know your answer and it's an easy one, pound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870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870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전라남도 의회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최선국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A land once distant and unfamiliar. Now it becomes our home. In Gwangju, the Goryeo community has taken root, building a neighborhood where neighbors support each other and live together in harmony. This is the Goryeo village. From jobs and housing to education, welfare, and culture, every small part of life comes together to create a warmer tomorrow. Children learn Korean and play in the orchestra. Elders enjoy warm meals and caring support. Every October, the Goryeo Festival brings everyone together, smiling, singing, and celebrating as one. Gwangju, a city where we live together. Goryeo Village, where we smile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Now in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부 인사이드 광주 시간에는 전남 신재생에너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전라남도 의회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최선국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For the second part of our program today, we are going to be talking with Mr. Seonguk Choi, who is a member of the Jeollanam-do Provincial Council Special Committee on Renewable Energy. We will talk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renewable energy in Jeonnam Province.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신가요? 오늘로 대선 투표가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12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한 17일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하루를 이제 처음에는 지역구 대로변에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점심 저녁 시간대에도 역시 거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오전과 오후에는 관내 이제 지역 곳곳을 방문해서 주민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민주당에서는 과거 대규모 유세 방식을 지향하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청 유세라는 방식인데요. 주민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다 보니까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20통 정도 외지인들에게 또 투표 동료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기도 했는데 최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 박빙 구도를 가정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제가 이제 여론조사 공표일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시면 초반보다 양측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은 당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샤이 보수라고 불리는 유권자들이 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율이 또 가까워지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각 당의 지지율로 이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근데 현재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 초반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 지지율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당 지지율로 수렴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근거 없는 낙관이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선거라는 게 이제 지지층의 결집이 가장 중요한데 낙관 논지 퍼지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호남의 투표율 하락은 전체 득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민들에게 한 표 한 표가 좀 절실하다라고 알리고 있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ight, so as continuing on from yesterday's talk, we are again talking about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 that is exactly 1 week away from today. And since the official campaign had begun on the 12th, it's been about 17 days that these Congress people have been working on the election campaign. And they obviously have very busy schedules these days. And representing the Democratic Party, they had deliberately moved away from large-scale rallies and instead focuses on walking through alleys and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residents in their election campaigns. This is at least in the Jeonnam province. Now, yesterday there was a TV talk, a discussion that was held between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s of the last session that was held last night, and the gap between candidate Jae Myung-lee and Moon Soo-kim of different parties are now actually narrowing. So the Democratic Party's strategy in this tight race has been heard from our counselor, and again yesterday was also the final day for the publication of the opinion polls, and the gap between the two candidate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since the early stages. However, this trend was something that the party had already anticipated, and as we are approaching the election day, they expect the so-called shy conservative voters to begin consolidating as well. And eventually, the trend will inevitably be reflected in the party support rate. And for them, the baseless optimism is the most dangerous thing, so the voter turnout is critical in a close race. And so especially in the Honam region, they would like to ask for the lower turnout directly affects overall vote totals. They want to emphasize the residents that every vote counts and they ar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raise the voter turnout. 방금 의원님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 호남의 투표율이 전체 득표와도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광주 전남에서 각각 90% 득표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호남 투표율과 득표율이 왜 중요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역대 선거에서 이제 광주 전남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예. 광주 전남의 선택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도덕성과 시대 정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그 근본적인 성격상 6개월 전 비상계엄 논란과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이후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결집한다는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메시지, 즉 심판에 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결집은 단순한 투표 이상의 의미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번 대선에서 보수 정당의 득표율이 지난번 대선보다 높아진다면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이낙연 후보와의 당내 경쟁이 치열했던 탓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서 12.7%, 전남에서 11.4%라는 이례적인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뿌리인 전남에서 높은 득표율과 투표율을 이번 대선에서 보여줘야 네 번째 민주정부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투표해야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Right, so the Democratic Party aims for 90% of support in both Gwangju and Jeonnam regions respectively, and he was emphasizing that the turnout and the vote share in the Honam region is so important. When asked why it is so, he explained it is because historically Gwangju and Jeonnam have held symbolic importance, and their choice has always served as a moral and generational barometer for the progressive camp. And this election follows a national crisis that was involving the martial law debate and the impeachment of a president. So the unity in the Gwangju and Jeonnam citizens will be able to send a powerful political message, a form of judgment against anti-democratic forces. So this turnout is more than just a vote, it's more like a statement according to his explanation. So if the conservative candidate increases their vote share compared to the last election, even if the Democratic Party wins, it may spark political controversy once again. And strong turnout and vote share in Jeonnam, the Democratic Party's stronghold, will help launch the fourth democratic administration with real momentum, as according to what he is saying. 자, 그럼 의원님, 요즘 전남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실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념의 문제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보수 쪽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원전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런 정치적인 반대가 보수 진영에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더욱 보수 정치인들이 세계적인 흐름을 부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좌파 이념이나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사실상 낙인을 찍고 편가르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심해졌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본인은 알리백도 하고 CF100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CF100은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하는 개념이고, 근데 이거는 CF100은 사실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은 아닙니다. 네. 그 이니셔티브를 지금 획득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 1, 2차 TV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이제 전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대선에서 이제 전남이 화두가 된 거는 정말 오랜만 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 알리백 산업단지, 주민참여형 에너지 수익 모델, 이런 모델들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남의 자원과 조건에 딱 맞는 계획들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중요 공약으로 삼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 가능한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원전 확대를 얘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를 않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계 같은 경우는 알리백, 또 탄소 중립 같은 흐름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가겠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사실상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 원전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실현했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나 정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누구든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남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은 천연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나 대표 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전남은 전국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들고요. 또 바다에서는 바람이 일정하고 강하게 불기 때문에 해상풍력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전남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약 6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전국 1위죠. 또 발전량으로는 전국 2위 수준인데 이 중에서 태양광 발전은 발전량 기준으로는 전국 1위입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꼽자면 신안 앞바다의 해상풍력 사업이 있습니다. 8.2기가와트 규모인데요. 단일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와. 이 프로젝트 하나만으로도 한 50조에 달하는 민간 투자와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또 최근에 토론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됐던 솔라시도 같은 경우도 태양광 발전 단지가 있는데요. 100메가와트 규모로 현재 가동 중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알리백 산업 단지와 첨단 AI 데이터 센터 같은 첨단 산업 유치도 현재 계획 중입니다. 이외에도 전남이 농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광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가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농촌에서 또 에너지도 생산하면서 수익도 같이 나누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 생산과 지역 공동체가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o renewable energy policy in Jeonnam recently has emerged as a core election issue, and this has more like shifted from being a practical issue to an ideological one, according to his explanation. Because the conservative camp has rejected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nuclear phase-out policy and embraced nuclear energy under Yoon's government, this political opposition has led to negative perceptions of renewable energy. And during this election campaign, conservatives have re-intensified their attacks, and they framed renewable energy policies as if it's some leftist or anti-market. And as for candidate Jun Suk-lee, he recently said in a debate that he supports both RE100 and CF100. But one thing that you want to note here is the CF100 actually includes nuclear
power as renewable energy, which is not globally recognized. So when ideology is focused onto energy policy, they risk undermining scientific integrity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t is something that he sees as something very unfortunate. As for candidate Lee Jae-myung's proposal, such as the Energy Expressway, RE100 industrial zones, and resident participatory revenue models, they're not just slogans, they are feasible plans that can be tailored to Jeonnam's strengths. Because these proposals, according to his belief, have real potentials to become formal policy after the election. And on the other hand, candidate Moon Soo-kim and Jun Suk-lee emphasize nuclear energy expansion, but they haven't really presented clear solutions for waste disposal as of yet. One thing that you want to not forget about is that Jeonnam is also known for its abundant solar and wind resources. It is the most optimal region for renewable energy in Korea, receiving the most sunlight and has stable, strong coastal wind, ideals for offshore wind farms as well. So they have about renewable energy capacity at 6 gigawatts, and it is ranked first in the country. And you don't want to forget about the offshore wind farm in Shinan, that is the world's largest single renewable energy project, and the Solar City project in Haenam, already operational with a capacity of 100 megawatts. And the plans are in place to develop RE100 industrial complexes and AI data centers in the area as well.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 송전망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전남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이런 물리적 제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전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송전망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 에너지를 제때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 인프라가 따라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도 전력 개통이 이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203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송전 인프라로는 더 이상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금 방증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인 겁니다. 예. 일단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우선 활용하고 남는 전기는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재생에너지 시대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국가적 지역적 움직임이 좀 이렇게 이어지면서 특별법도 생기고 다양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전도 솔라시도 같은 경우에 송전 선로를 조기 구축하기로 다시 입장을 좀 바꾼 상태입니다. Yeah. So recently, candidate Jae-myung Lee mentioned Jeonnam's lack of transmission infrastructure, and there is a real obstacle to renewable energy expansion because the biggest bottleneck is the power grid infrastructure in Jeonnam. So they have the potential to generate enormous renewable energy, but because they lack the capacity to transmit it efficiently and reliably, it's like producing energy but having no roads to deliver it. This is the reason why that candidate Lee had been calling out for Energy Expressway proposal directly addressing these challenges, and a system where locally produced power is consumed first in locally and then transmitted nationwide is a stable energy and is a stable way that is essential for the renewable energy era, where in regarding this, the National Power Grid Expansion Special Act had recentl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where this law is mandating that the government plan and expand the power grid every 5 years, streamline permits to meet soaring electricity demand from AI, semiconductors, and other data centers in this technological era.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전남을 아리백 산업단지로 만들고 또 해남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그리고 영광에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런 공약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기존의 단순한 지역 개발 공약이 아니라 에너지를 중심에 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방지에 오히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우선 알리백 산업단지를 통해서 친환경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전남은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기반 구축에 큰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고 전기값이 싸다면 전력 다소비 기업들, 즉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들이 전남에 안 올 이유가 없거든요. 예. 또 해남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또 영광의 에너지 기본 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기존의 지역에서 발생한 에너지 수익이 기업에게 모두 환원됐다면 지금은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주민 참여형 해상 풍력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같은 공익 모델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 영암과 해남 일원의 솔라시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전남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정책적, 제도적 보완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원은 충분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산업 생태계와 제도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 전남 맞춤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까 말했듯이 송전망이 부족해서 전기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적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보고요. 둘째는 주민 수익 환원 구조를 국가적으로 제도화하는 문제입니다. 신안 같은 경우는 햇빛연금이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모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 사업이 기술, 산업, 인재가 이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구조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는 전남에서 만들고 돈은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Yeah. So as for the last question, I asked him what policy 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seem essential for Jeonnam province to truly become the renewable energy hub of South Korea, where he answered that Jeonnam province has no shortage of natural resources, but the challenge lies in the underdeveloped industrial ecosystem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fully utilize their resources. So first, he believes they need to build a power grid infrastructure tailored to Jeonnam's province's needs, and second, they want to institutionalize a profit-sharing model for local residents. And lastly, they want to move beyond just energy production and shift toward a structure where technology, industry, and talent can grow together. 자, 그럼 우리 의원님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실속 있는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광주 글로벌 광주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지역의 기회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과 광주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에너지라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 생존 과정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수익이 지역에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 주민이 직접 이 생산의 주인이 되는 구조는 말 그대로 전남의 미래 생존 전력이라고 봅니다. 바쁘시라도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짓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소중한 한 표 한 표 행사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더 크고 더 정확하게 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의회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최선국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